네, 안녕하세요. 126회 정보관리기술사 백기영입니다. 129회 3교시 기출풀이를 맡았고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 날 합격 발표자가 나오는데 현재 시점이 가장 애매한 것 같습니다. 다시 또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될지 아니면 또 믿음을 갖고 합격을 좀 기다려 봐야 될지 저도 굉장히 좀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아마 최선을 다했으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결과를 같이 기다려 보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9의 3교시 문제를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상세 풀이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회 3교시 때도 마찬가지로 소공이 많이 나왔는데 129회도 3교시가 거의 소공이 상당 부분 많이 나왔습니다. 회차 전체로 봤을 때도 소공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봤을 때 6문제 중에 총 4문제가 소공이고 그 마이닝이 좀 뭐 경영으로도 갈 수 있고 빅데이터 쪽으로도 올 수 있는데 그냥 인공지능으로 봤을 때 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ESG, ESG는 경영 쪽 도메인 도메인 토픽이고요. 했을 때 총 4문제가 나왔습니다. 소공은 항상 정보 관리에서 되게 중요한 도메인이고 가장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까다로운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착실하게 주간, 월간 합숙을 하셨다면 대부분 거기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소금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118에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3교시가 소금 4문제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한 문제 중에 3개를 묻는 문제가 총 1번, 4번, 6번 이렇게 나와 있고, 3문제 중에 6문제 중에 정답이 있는 게 총 한 3문제가 되더라고요. 1번, 4번, 6번이 정답이 있는 문제고, 나머지 2번, 3번, 5번은 정확한 키워드 작성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개가 있는 게 5번 문제, 질문이 2개를 묻는 게 6번 문제. 나머지 1번하고 3번은 질문 3개고요. 특이하게 또 질문 4개를, WBS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4개를 묻는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문제 하나당 질문의 개수가 다양하게 많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고전 토픽부터 현재 트렌디한 토픽까지 두루두루 나온 것 같아요. 문제가 생각보다 괜찮았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전 토픽으로 할 수 있는 뭐 WBS, EDA, 뭐 마이닝까지 해서 이런 고전 토픽이라고 하지만 뭐 현재 사용하지 않거나 그러진 않고 현재에도 충분히 살아있고 이런 것들이 발전돼서 응용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있는 토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부터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ISMP 수리 공통 가이드 6판에 2022년 5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이전 회차까지는 5판 기준으로 빈출이었고요. 6판 개정되자마자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통 가이드 수립 배경 필요성, 그 다음에 ISP, ISMP 차이점, 그 다음에 ISP와 ISMP의 각 단계별 활동 내용 및 산출물 종류, 이렇게 3가지 묻고 있고요. 사실은 가이드 기반으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작성을 해야지만 분명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통 가이드 수립 배경 및 필요성은 이제 1단락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배경 및 필요성으로서 작성하기 충분히 좋은 문제이고요. 단락이고요. 개정 배경으로서는 이제 정보 시스템 사업의 부실화, 구축 사업 대가 산정의 부적정, 정보 사업 대안, 외부 지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개정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6판이 개정이 되었고요. 주요 개정 내용으로서는 이제 가이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ISP, ISMP 수립 공통 가이드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중 수시 접수로 1월에서 12월 달에 이제 수시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계획 수립 유형이 한 가지 더 추가됐습니다. ISP랑 ISMP와 더불어 기간 중장기 정보화 계획 이 3가지가 유형이 정의가 되었습니다. 필요성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이제 이러한 제도를 진행을 하면 정보 시스템 활용도가 제고가 되고 중복 투자가 방지되고 투자 효율성이 확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1교시를 1단락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충분히 좋고요. 1단락을 적으실 때는 가급적이면 한 2줄 정도에서 그에 대한 개요 또는 정의를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ISP와 ISMP의 차이점은 뭐 명확하죠. ISP는 어떤 전략을 큰 틀에서 수립하는 거라면 이제 ISP에 나오는 결과물 중에 투비 모델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 투비 모델에 대한 이행 계획 수립이 나오고요.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과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게 ISMP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SMP는 구체적으로 기능 점수 산출까지 RFP까지 다 도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ISP와 ISMP를 이렇게 충분히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SP와 ISMP의 각 단계별 활동을 묻는 문제인데요. 각 단계별로 단계가 있고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별 결과로 나오는 산출물이 있습니다. 사실은 단계까지는 어떻게든 좀 잘 외울 수 있지만 단계 이후에 있는 이 활동들은 사실은 다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작성하면 좋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내용이 많아서 사실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외워서 작성을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단계를 좀 유추를 기반으로 해서 활동을 좀 작성을 하셔도 최대한 크게 어긋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ISP는 크게 환경 분석부터 통합 이행 계획까지 5단계가 있고요. 똑같이 ISMP도 다섯 단계인데 얘는 이제 프로젝트 착수 참여자 결정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그런 과제 하나하나에 대한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5단계가 있고 각 단계별로 활동이 상이하다. 그다음에 이 활동들을 적을 때 핵심이 되는 활동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강조가 답안에서 강조가 되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각 단계별 산출물이 있는데 산출물은 사실은 또 너무너무 많죠. 사실은 이 산출물을 또 적을 때 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그 활동에 있는 기반으로 산출물을 유추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경영 환경 분석이라면 경영 환경 분석서 이렇게 산출물 형식의 이름으로 작성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주요한 산출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황 분석에 나오는 활동 중에 차이 분석이 있습니다. 차이 분석이 나오는 차이 분석서가 좀 이런 몇 가지의 산출물들 중에 좀 중요하다 싶은 것들은 강조를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요구 사항 분석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안 요청서 RFP, 이렇게 RFP가 나오는 부분들, 그 다음 이렇게 산출물을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약하면 ISP에 관련된 주요 산출물들을 좀 강조를 해주시고 ISMP의 주요 산출물 중에 몇 가지를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ISMP 산출물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나오는 제안 요청서 RFP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RFP는 꼭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WBS. WBS는 프로젝트 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산출물 중에 하나고요. 되게 많이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일정 계획 수립이나 그다음에 범위 관리를 수립할 때 근간이 되는 산출물입니다. 질문이 총 4가지가 있고요. 목차 잡는 게 사실은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WBS 개요가 들어가 버리면 1단락에 WBS 개요가 들어가면 4단락을 어떻게든 2, 3단락에 다 넣기에는 좀 버거울 수 있거든요. 사실은 요 문제는 4단락을 쓰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럼 과감하게 4단락을 쓰지 마시고 1단락 개요, 그 다음에 2, 3, 4단락의 원칙과 장점, 고려사항, 그 다음에 만의 대책 사례 요 4가지를 작성을 해주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작성 원칙을 보면 WBS의 주요 그 키워드들이 있죠. 100 룰, 100% 규칙도 있고, 그 다음에 방법론을 이용한다거나 일정한 크기로 타스크가 쪼개져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2주 단위로 뭔가 작업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들, 이런 원칙들이 있거든요. 이런 원칙을 측면을 나누셔가지고 결국에는 3단표에 가면은 그룹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측면을 나눠서 작성을 해주시면 충분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WBS를 작성함으로써의 장점은 뭐 너무너무 많죠. 범위 관점에서, 일정 관점에서, 의사소통 관점에서 이렇게 장점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사항으로도 사실은 장점에 있는 그룹핑을 그대로 좀 같이 사용을 해도 되고요. 왜냐하면 WBS가 그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이 범위랑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고려사항들을 당연히 적어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WBS로 또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그 도구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사소통 관점 측면에서도 고려사항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일정 지연 만회 대책 사례에 봤을 때 일정이 뒤처졌을 때는 다양한 측면에서 어떤 그 일정에 대한 그 만회를 계획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당연하게 이제 그룹핑이 범위나 인력이나 도구나 커뮤니케이션이나 개발 측면을 나눠가지고 좀 풍부하게 일정 지연 만회 대책과 그다음에 사례를 작성을 해주시면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WBS는 정답이 물론 주요 키워드가 있습니다. 주요 키워드가 기반으로 작성이 되되 사실은 경험이 많이 좀 프로젝트 경험이 있으시면 충분히 좋은 답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경험했던 내용들 그런 기반으로 작성을 해주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령, 비정령 데이터 속에 인사이트를 찾는 마이닝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데이터 마이닝은 뭐 최근에 나온 기술이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기술인데, 근데 이게 점점 발전하면서 기계학습이나 인공지능 이쪽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과 통계의 차이점, 그다음에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 비교하는 거, 그다음에 오피니언 마이닝의 수행 절차, 텍스트 마이닝 비교, 이렇게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데이터 마이닝과 통계의 차이점을 묻고 있는데요. 가장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통계는 모집단에 대한 전체 데이터의 관점에서 모집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모집단에서 분석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표본을 추천합니다. 샘플링하고 난 이후에 샘플링을 기술하고 그거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그걸 채택할 건지 기각할 건지에 대한 측면에서 분석을 하는 게 통계적인 학문이고요. 데이터 마이닝은 사실은 이런 샘플링을 하지 않죠. 전체 데이터를 병렬 처리, 분산 병렬 처리해가지고 기계학습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데이터 마이닝의 어떤 핵심입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비교를 하면 데이터 마이닝의 목적은 데이터 속 지식을 발굴하여 미래 예측을 하는 게 데이터 마이닝의 목적이고요. 통계도 물론 데이터 속 지식을 발굴하지만 얘는 미래 예측이라기보다 소수에서 다수를 추정하는 거 목적입니다. 데이터의 양으로 놓고 봤을 때 데이터 마이닝은 전체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통계는 그중 일부 데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모델 학습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데이터 마이닝을 러닝을 하고 학습을 하고 통계는 피팅을 합니다. 피팅을 하는 거고요. 네, 신호대 잡음비라는 게 있는데 STN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은 신호대 잡음비가 0에서 3 정도로 바라보고 있고요. 통계는 신호대 잡음비가 3 초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정형 데이터 마이닝과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 관계 비교인데, 이게 뭐 특별히 뭐 어렵거나 뭐 새로운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데이터의 모습에 따라서 데이터 형상에 따라서 분석하는 기법이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마이닝, 정형 데이터 마이닝은 정형 데이터 기반으로 하겠죠, 당연히. 정형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데이터, 수치 데이터, RDB 이런 게 정형 데이터고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정제하고 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마이닝하는 거가 정형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그 다음에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결국에는 이런 류의 정형 데이터 아닌 데이터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게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대표적으로 비정형 데이터의 유형은 텍스트, 뭐 이미지, 자연어, 영상 이런 것들이 다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대부분은 정형 데이터가 아니고 비정형 데이터고요. 비정형 데이터가 상당 부분 많은 데이터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결국에는 그것을 얼마나 잘 분석하느냐가 미래 예측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 비교 측면에 놓고 봤을 때 정형 데이터 마이닝의 분석 유형은 연관성 분석, 분집 분석, 분류 분석 있고,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은 오피니언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 웹 마이닝, 소셜 마이닝 이렇게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소로서는 정형 데이터 마이닝은 RDBMS, DW가 있고,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 레이크나 노에스QL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피니언 마이닝과 텍스트 마이닝이 왜 나왔냐 하면 앞에서 좀 보시면은 요걸 제가 캡처는 하진 않았네요. 그 해설사에는 제가 만들긴 했는데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의 유형으로서의 대표적인 게 오피니언 마이닝, 테스트 마이닝, 웹 마이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과 거기에 이제 파생되는 이러한 오피니언, 그다음에 텍스트 마이닝을 묻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명히 그 사이 단락이 넘어갈 때는 이렇게 연관 지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강도를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오피니언 마이닝에 대한 주요 키워드는 결국에는 웹상에 있는 다양한 어떤 데이터들을 크롤러가 수집을 하고 자연어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마이닝을 하고 그다음에 검색하는 형태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오피니언 마이닝에 대해서 좀 중요한 키워드는 감성 분석이나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한 감정 분석, 평판 도출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오피니언 마이닝적인 성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피니언 마이닝과 텍스트 마이닝에 대한 상세 비교를 제가 이 한 판을 그림으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마이닝을 하고 난 이후에 그중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하는 거와 오피니언 마이닝이 있는데 차이는 뭐냐면 어떤 텍스트를 분석할 때 팩트 기반으로 분석하면 텍스트 마이닝이고 어떤 어트리뷰트 속성 기반으로 분석을 하면 오피니언 마이닝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오피니언 마이닝에 보면은 이제 어떤 SNS나 게시판에 달리는 댓글에 보면
어떤 감정적인 측면, 어떤 뭐 비판하는 내용의 어떤 강도, 이런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실 기반이 아니라 감성적인, 정성적인 느낌에 대해서 속성을 뽑아내고 분석하는 게 오피니언 마이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데이터 품질 관리. 데이터 품질 관리도 보면은 사실은 그 공공 데이터 품질 관리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기반한 문제이고요. 거기에 보면 여기에 묻고 있는 세 가지 가나다에 대해서 다 목차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정답이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가장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기본입니다. 데이터 품질 관리 총괄 책임자의 역할은 이제 가이드라인 내용 기준으로 보면 이제 정책을 그 당연 총괄 책임자이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품질을 계속 개선하고 산출물을 점검하는 이런 총괄 책임자의 역할로서 측면을 나눠서 다양하게 풍부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보 생명 주기에 따라 가지고 품질 관리 활동을 묻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면 정보 생명 주기는 우리가 SDLC 관점에 놓고 봤을 때 뭐 계획을 하고 뭐 획득하고 운영하고 폐기하고 이런 흐름이 있는데 사실은 비슷하죠. 데이터 품질 관리도 품질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고 활용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SDLC 관점에서 이제 품질 관리 활동도 유사한데 그거에서 각 단계별로 관리 활동을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계획 단계에서는 목표를 수립을 하고 표준화 적용 계획을 수립하는 게 계획 단계고요. 구축 단계는 데이터 산출물 관리하는 것들이 기반으로 있고 운영 단계는 데이터 품질 진단 개선, 활용 단계는 품질 오류 신고 관리. 그래서 이런 관리 활동을 그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충분히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질문인데요.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품질을 진단하는 세 단계와 품질을 개선하는 세 단계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진단하는 것은 진단 대상을 정의하고 품질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 분석하는 게 진단까지이고 그다음에 진단된 결과물을 가지고 개선을 해야겠죠. 그럼 개선을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을 수행하고 품질을 통제하는 거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암기할 수 있고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진단은 역할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품질 계산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MSA 관점에서 사실은 EDA가 예전부터 있었던 어떤 아키텍처 기법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MSA가 요즘 대중화 개발되면서 계속 우리 개발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못 느끼는 사이에 EDA가 녹아들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간 오래된 토픽이긴 하지만 충분히 현 시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고 그를 묻고 있는 문제이고요. EDA가 중재가 토플리지와 브로커 토플리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EDA는 이제 비동기 방식의 메시지 처리 아키텍처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 요소를 보면 어떤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 그러니까 요청하면 그 즉시 응답하는 형태의 시스템 구성으로는 연계하는 데이터가 많거나 시스템이 복잡해지면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한 것들을 조금 해소하기 위한 아키텍처 기법으로 봐주시면 되고 이벤트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벤트가 여러 개 발생했을 때 퍼블리셔가 그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벤트 채널을 넘겨서 서브스크라이브가 그걸 구독하면서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퍼블리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토폴리지가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미디에이터 토폴리지와 브로커 토폴리지 이렇게 두 개로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미디에이터, 그러니까 중재가 토폴리지는 브로커 토폴리지와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미디에이터 토폴리지는 아까 전에 이제 EDA 전체 구조상에서 놓고 봤을 때 그 퍼블리셔 쪽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그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업무 프로세스가 아니라 단계별 업무 처리이 있고 좀 복잡도가 있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가 좀 있는 어떤 시스템을 처리할 때 그런 것들을 중재가 미디에이터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처리 흐름을 관리하는 게 미디에이터 토폴리지고요. 브로커 토폴리지는 중앙에서 미디에이터 같은 오케스트레이션이 없이 그냥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벤트 채널 통해서 프로세스가 처리하는 방법이 브로커 토폴리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토폴리지가 그렇게 확실히 구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활용 측면에서 제가 조금 작성을 했는데 우리가 어떤 보험회사에서
그 가입자가 이사를 갔을 때 주소 변경이 발생했을 때 미디에이터 측면에서의 어떤 흐름이나 브로커 측면에서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그 측면을 이제 토플리지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작성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중재가 토플리지는 가입자가 이사를 하면 이벤트가 발생을 하겠죠. 그 이벤트가 발생을 할 때 보험사의 시스템이 이제 크게 세 단계라고 구분되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이사가 뭐 되면 주소가 변경이 될 거고 그다음에 그 만약에 집을 기반으로 한 보험이다 그러면 견적이 재계산돼야겠죠. 그다음에 완료가 되면 피보험자에게 알려야 되는 요 세 가지 단계가 있다면 이게 이벤트 미디에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각각 그 이벤트들이 처리되는데 그거에 대한 흐름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브로커 토폴리지는 저 세 가지 흐름을 어떤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어떤 역할로서의 처리가 아니라 각각의 프로세스가 개별적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하나의 문제를 양쪽으로 다 해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업무 프로세스 관점을 효과적으로 처리함에 있어서 조금 복잡도가 있다 그러면 어떤 중앙 관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디에이터 토폴로지를 활용하는 게 아무래도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세 비교를 측면을 보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주요 컴포넌트 측면에서 중재가 토폴로지는 이벤트 큐, 그다음에 이벤트 미디에이터, 이벤트 채널, 이벤트 프로세스 이렇게가 들어가고요. 브로커 토폴로지는 이제 미디에이터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미디에이터가 없으면 당연히 그 큐나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메시지 브로커나 이벤트 프로세스 이렇게 표현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중재가 토폴로지는 스프링 인티그레이션, 아파치 카멜 있고 브로커 토폴로지는 카프카, 레비랭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POF 관점에 놓고 봤을 때 그 중재가 토폴로지는 오케스트레이션의 과부하, 미디에이터라는 그런 오케스트레이션 역할을 하는 것들이 과부하가 발생하면 SPOF가 당연히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요. 브로커 토폴로지는 중앙 오케스트레이션 역할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SPOF 위험이 적습니다. 자, ESG. 우리가 ESG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ESG가 뭘 의미하는 건지.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ESG 중에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측면에서의 ESG와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측면에서의 ESG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또 사실은 가이드라인으로 근간을 하고 있습니다. KESG 가이드라인과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에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이게 그 점검 항목으로 심화 점검 항목으로 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보면 기업이 ESG 실현에 대해서 다음을 설명하시오라고 나와 있고요. 이 문제는 상당히 사실은 어려운 문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대로 작성을 하면 퍼펙트하지만 사실은 이 가이드라인을 모르더라면 최대한 정보보호 시스템과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측면에서 ESG를 좀 논리적으로 잘 풀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그것도 쉽지는 않죠. 네, 우선은 가이드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보보호 시스템과 개인정보 침해 구제 측면은 ES 중에 어디에 있냐면 S 사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어떤 점검해야 될 항목들인 거고요. 이 항목에 대한 각각 세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 항목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측면에서 ESG는 정보보호 시스템이라면 우리가 이제 어떤 느낌인지는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어떤 개요와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항목을 설명을 해주고 이 정보보호 시스템이 결국에는 ESG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 점검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원천은 어떤 걸로 하고 데이터 기관은 직전연도 회계연도로 한다라는 걸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측면에서 점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 기준을 보면 CISO가 선임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제3자 인증을 획득했느냐, 취약성 분석을 하고 있느냐, 공시이행을 했느냐, 그 다음에 보험가입이 되어 있느냐가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S, 그러니까 소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ES 중에 그 점검 항목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S에서 포함되고 있는 하나가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측면, 이게 또 다른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개인정보 침해와 구제 측면에서 떻게 점검하는지가 표현이 되면 되고요.
어떤 게 있냐면 입찰 자격을 최근 5년, 최근 5개 해경 연도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발생을 했느냐, 그다음에 과태료 과징금 이행 강제금이 발생을 했느냐, 그다음에 시정 명령, 시정 공고 경고가 있었느냐, 요 세 가지 유형이 가지고 점검 기준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몇 점 이걸 점수화하고 결국에는 그 점수화된 게 정량적인 데이터로 나와서 이 기업은 비재무적 관점에서 ESG를 이만큼 잘 달성을 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게 KESG 가이드라인의 어떤 안내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 문제는 이 가이드라인을 알 경우에 작성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